또 질문 한 두세 개 받으면 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철학과에서 유일하게 동양철학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한 4, 5년 됐는데요. 제주대학교에 들어온 지. 후배들도 못 보고 있고, 우리나라 철학과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동양철학보다는 서양철학 쪽 교수님들이 좀 많이 뽑아서요. 제 교수님들이 5분 계시는데 저만 동양철학이고 대부분은 다 서양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문과 교수님들하고 사학과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이런 동양학 강의를 할 때 철학과에서는 제가 주로 많이 다니고 있고요. 윤리교육학과의 강봉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유학을 좀 전공하시긴 하겠습니다. 윤리학 쪽이에요. 저는 동양 철학이고 전공은 주자학하고 가산학하고 해서 인성론으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뭐 불교도 하고 뭐 도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한국철학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육아윤리고도의 출발점과 목표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정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남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지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요즘 뭐 정절, 지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옛날 사람 식으로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김종필 돌아가셨긴 하지만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사세를 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적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올 초부터 그래서 지금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사실 예전보다는 마지막 강의가 굉장히 늦어진 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산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친한 분들끼리는 약주 한 잔씩 하는 건 예전이랑 비슷하시긴 하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만남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자가격리 뭐 이런 말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데 빨리빨리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 빨리빨리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조금 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제가 철학 전공하니까 있는데 지금도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정부가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 무슨 그린 뉴딜이니 뭐니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무슨 배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언팩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예전에 그냥 중화요리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그런 거에 사람은 뭐 빠지고 그다음에 주문할 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종업원 있던 거에서 빠지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그걸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고 AI 이야기를 하고 그런 AI 시대에 오히려 인문학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제가 전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불편하긴 합니다. 뭐 상황은 달라진 것 같고 뭐 엄청나게 돈을 벌 것 같은데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 것 같지만 또 알바를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그런 만남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내놓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유학 지도자 과정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조금 시절이랑 떨어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강의록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특히 이번 기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렇게 소개를 받기로 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을 지금 전편이 아직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쭉 했던 강의들을 다 기억을 하시면 저랑 지금 이렇게 중첩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건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공자 이전에도 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자님을 유학의 시조로 잡는 이유는 이분에 들어서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나오던 사상들을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유학의 어떤 그런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분을 유학의 시조로 잡는 것이지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사서삼경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남이 시파 쪽에서는 사서 육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육경 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시서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전,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부터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님이 사서 삼경을 가지고 유학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봤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주나라에 의해서 망한 상나라, 은나라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했는데 은나라는 이렇게 후대의 상나라를 은나라라고 부르고요. 워낙에는 상나라라고 부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상업, 상인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은 상나라 사람들이 소금 교역을 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역하던 상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상인, 상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은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상나라가 나중에 도읍을 옮겼는데 그 도읍이 이제 은이라고 하는 곳이 그 도읍이어서요. 그래서 은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주나라에 의해서 망한 상나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나라가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자님이 매번 논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보다. 왜 그러십니까? 추공이 예전에는 그냥 꿈을 안 나타나는데 요즘은 추공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꿈을 꾸고 싶어도 추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추공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공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신의 조상의 나라를 망하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공을 대단한 인물로 평가한 이유가 뭐냐면 상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종교적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상제를 모시고 있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데 주나라로 들어오면서 좀 인문주의적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생각하는 것은 인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거나 하늘의 천재를 지내거나 신을 숭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우선적으로 선택할 거냐에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죽어서 신이 있는지 죽어서 저승이 있는지 죽어서 그 대가를 받는지 그거보다 더 우선 급한 것은 뭐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윤리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보통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통 이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빠 구두 닦고 엄마 설거지 하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너한테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용돈을 주죠. 그럼 애들이 아 용돈을 받기 위해서 나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한 중고등학교 물론 이제 집중노동의 시기라서 말을 잘 안 들을 시기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아버지 구두를 웬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쵸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버지 구두를 한번 닦았다. 또 혹은 아니면 엄마가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설거지 거리가 쌓여있으니까 내가 한번 설거지를 했다 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대견하다 우리 아들 그렇지 않아도 필요해서 앞두고 있는데 하면서 용돈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어떤 인광고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속 강화를 시켜야지 윤리적인 행위를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내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 구두가 엉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막 엄마가 피곤해가지고 막 자고 있는데 설거지거리가 뭐 이만큼 쌓여있고 한데 내가 그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때 용돈은 못 받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지나쳤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야 내가 참 사람이 돼서 이 모양 이꼴로 살아야 되나 하는 내가 밥값을 하고 사나 이런 죄책감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윤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윤리학의 초본적인 상태는 뭐냐면 인간고인 거죠. 착한 일 하면 보상이 따르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이 따르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거기에서 한 수준 높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학교도 다 못 다녔지만 요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다니니까 그 정도 되면 내가 그걸 안 하면 내 마음 불편한 게 훨씬 더 그렇죠. 보상받는 것보다는 그걸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 내 마음이 더 불편한 거. 그게 오히려 윤리도덕 차원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공이
자기 조상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륜 도덕의 이 교육을 시작한 때가 주공으로부터 시작된 때라고 생각을 해서 주나라 말년에 들어서서 주공이 만들었던 인문 질서가 인륜 질서가 무너지고 있던 상황에서 아 이건 아니다. 인륜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공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학문을 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학의 인륜 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삼강오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삼강 할 때 강은 별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별이를 잡는다는 원칙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논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논어보다 한참 뒤에 중국 전환시대 때 동중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논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가까운 삼강오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공자의 이야기에 이렇게 가탁을 해서 의탁을 해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말을 마치 공자님이 직접 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자님이 살았던 시절이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다음에 추추시대거든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오고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시절에 동중서라고 하던 분이 이야기를 했던 게 한 시대를 한 4개쯤 뛰어 올라가지고 공자님 같이 하신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강은 어르신들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돼야 되고 별이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모범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의 별이가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아비는 지엄이의 별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만큼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책무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지금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요즘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제 모택동 나오고 막 이러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있던 걸 다 갈아엎었었거든요. 그럴 때는 공자가 계급 질서, 신분 질서를 옹호했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욕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우리 대학에도 보면 제주대학에도 보면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받아들이고 보니까 공자만큼 전 세계적으로 상품적 가치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공자님 하는 이야기 무조건 다 옳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돈을 풀어가면서 각 세계에 있는 나라 대학에다가 유수 대학에다가 지금 공자학원을 전부 다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옛날에 문화혁명 시대 때 무역 시대 때만 하더라도 공자는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귀족적인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이 신하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이 신하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이렇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건데 공자는 그걸 옹호하기 위해서 군의신강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물론 그 당시가 이제 신분질서 사회이긴 하지만 공자는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무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이덕이 있어야 되고 지아비와 지엄이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 하는 일, 여자 하는 일 뭐 이런 식의 구별이 요즘은 이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성역할 고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격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차별이 아니고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장유유서 이렇게 해서 나이 어린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는 나이 어린 사람하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는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부무유신에서 친구들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안 그랬으면 다른 것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부자, 유식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계거든요. 부자지간이거든요. 그렇죠? 부부지간, 분신지간. 그럼 이게 부모 아닙니까? 물론 중국어로 뻥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친구거든요. 그럼 이거 부모는 무슨 지간일까요? 그냥 친구지간. 친구라는 말은 오랫동안 아는, 오랫동안 친한 뭐 이런 말이고요. 부모라는 말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10몇 년 전에 다른 지역 장교 가가지고 수업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손을 딱 들면서 다른 건 다 부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부모는 어떤 대꾸를 이루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몰랐거든요. 10몇 년 전에. 창피하긴 한데 제가 한문학과 교수가 아니고 철학과 교수인데 그냥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법령을 해가지고 그냥 중국어로 그냥 친구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죄송한데 제가 오늘 가가지고 찾아보고 연락처를 주시면 연락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보통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생들한테도 교수들은 학생들이 공부시키는 거지 저희들이 시간 공부하는 건 아니라 모르는 걸 불러보면 그러면 창피하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달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붕자는 아시다시피 이게 육달월이거든요. 이게 달이 아니고 복입니다. 복이. 그래서 이게 붕자가 이게 친우붕자긴 한데 붕자긴 한데요. 이게 요거하고 같습니다. 이게 조개편자 두 개 쓴 거하고 같은데요. 이게 한 쌍이라는 거예요. 한 쌍. 짝이죠. 이게 두 개가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렇게 두 개가 가지런히 태어나는 거 이제 쌍둥이 아닌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주도식으로 이야기하면 벤당입니다. 그래서 그 왜 보면 사촌지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또래 이렇게 같이 크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사촌, 육촌, 뭐 내종, 제종지간인데 그런데 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 학교가 친하고 그래서 고모들, 삼촌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때 그 동네 친구들을 붕이라고 하고요. 우는 뭐냐면 팔을 이렇게 서로 맞잡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상해문자인데 이건 뭘 하냐면 사회에 나와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친구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릴 때 같이 컸던 친구와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는 똑같이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상스럽게 이야기하면 우주 친구든 바깥에서 만난 친구들끼리는 어떤 관계라고 하더라도 신뢰를, 이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상관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각각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 5가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상관오륜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륜질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가리키고요. 요게 무너지면 상식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자님이 인륜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올해 2월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5, 6년 전에 이제 제가 썼던 글이라서 올해 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2월은 아니고 한 5, 6년 전이고요. 간통죄가 폐지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에서 정한효 한자 흡자 성균관장 직무 대행께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요 정한자 흡자 쓰시는 어른이 우리대학 사학과의 정창원 교수라고 있는데 부치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동에 이분이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됐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인 다음에야 오히려 법적인 처벌이 없으니까 훨씬 더 윤리적으로 칙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법이 없어졌으니까 죄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신났다 이렇게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욕망과 욕구를 그냥 그대로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대학생들한테 좀 동양철학 교수지만 그냥 바깥에서 보고 그냥 이야기 들을 때는
서양 철학 교수인지 아니면 뭐 문학 강연 교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것처럼 보여서 학생들이 저를 뭐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전통적 칙서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엉하게, 또 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기강이 있게 쭉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이쪽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이쪽에서 이제 뭐 인륜에 관한 부분들 뭐 했고, 그 다음에 고조선 이야기 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여성의 정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중국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좀 더 강했다, 뭐 정조 의식이 좀 강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3쪽으로 넘어가서 그 인용문 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들이 정숙하고 미더웠다라는 기록은 조선의 풍속이 미풍양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성들에서 무슨 풍살문도 만들고 정경문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들이 정제를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서, 열전, 진서는 진나라 때의 역사서를 이야기합니다. 열전은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위인전쯤 되겠죠. 더 부여국조에 보면 남녀가 뭉탕하고 부인이 집탐을 모두 죽였다는 기록이나 소학기표편에 7살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명륜편에 열려는 두 남편을 겪지 않는다 등을 남성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해서 가부장적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인식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제감정 깊게 만들어진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에 있어서 사실은 가부장적 질서라든지 혹은 아니면 유교가 망국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관학자들이 주로 일본인 일본의 제국의 지원을 받았던 학자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건데요. 꼭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열려는 두 남편을 겪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앞에 하나가 있어요. 전제가 충신은 불사이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그 충신이 꼭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회활동을 남자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남자가 두 임금을 모시지 않는 것처럼 여자도 두 남자를 겪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꾸를 이룬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한 부분만 빼서 보통 이제 이걸 서양 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탈맥락적 인용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딱 빼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논리학 수업할 때 보통 이걸로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실험 논술을 많이 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저도 뭐 결혼을 하고 지금 아들 셋을 계신다고 한 30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보통 친구들이나 동기들 혹은 아니면 선배들 주로 이제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신혼 초에 들어가고 술 먹이면 여자는 처음에 잘 잡아야 된다. 술 먹이고 그렇지 않아? 막 그러고 막 이러다가 막 이혼당하는 거 아니야.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야. 남자는 살살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모든 남자는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 결혼생활이 편해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몇 번 그래봤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몇인데 이제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들하고 뭐 밤새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술 먹자고 친구가 이야기하면 어제 만나고 싸우는데 만나고 했잖아. 밤새도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오늘 새벽까지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밤새도 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벽에 딱 들어가서 지금 밤을 샜냐 그냥 새벽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1차로 그냥 쭉 술을 마시면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서 쭉 먹었으니까 네 말하는 거 하나는 지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탈맥락적인 맥락은 뭐냐면 일찍 들어오라는 이야기인데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전체 맥락을 보면 사람이라면 말하자면 지조를 지키고 서로 신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인륜도덕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법적인 장치를 해두었고요. 거기에 보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3쪽에 경북대전 이야기 조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3쪽의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경북대전 형전금제조에서는 사인으로서, 사인이라고 하면 이 선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비로서 인륜을 그르친 자, 그러니까 선비들이 아닌 평민들은 인륜 질서를, 감상을 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인이면 공인일수록 훨씬 더 이렇게 형량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그쵸. 인륜을 그르친 자, 그 다음에 횡령을 범한 자, 그리고 사족의 부인으로서 행실이 좋지 못한 자는 문서에 기록하고 2조, 병조, 사원부, 사관원의 공문을 보내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공문을, 행정 공문을 싹 보내는 거죠. 어느 집안에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예전 제과조에서는 제가 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과, 요거 이제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그렇죠. 이렇게 남편은 일찍 죽거나 혹은 아니면 그렇죠. 부인이 일찍 죽으면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좀 잘못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조를 이런 건데 본인이 이렇게 말하자면 능동적으로 한 경우를 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뭐 자기가 뭐 예를 들면 겁탈을 당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실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행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서울 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원시, 진사시 이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그 실절한 사람으로부터 3대 동안 못하도록 하는 거죠. 되게 보면 집안이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서자, 얼자를 합쳐가지고 서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분 없이 쓰거든요. 그런데 서자와 얼자는 다름이 나는 거죠. 서자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둘째 부인에게서, 그러니까 첩에게서 난 자식을 다 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민 이상인 경우가 물론 많긴 하는데 어쨌든 첩에게서 난 자식은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둘째 부인, 그러니까 상처해가지고 다시 결혼을 해서 낳았을 경우는 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본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의 부인을 봐서, 다른 여자를 봐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 통칭해서 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얼자는 그 여자의 신분이 노예일 경우에, 노비일 경우에 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얼자는 어떤 케이스냐면 집에 데리고 있는 여종을 허탈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 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바깥에서 다른 여자를 봐서 그냥 평민 이상의, 혹은 아니면 뭐 그냥 뭐 양반집 부수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서자하고 얼자하고는 신분 차이가 있어요. 서자는 대개 보면 모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거든요. 모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대개 보면 평민 이상입니다. 그런데 얼자는 아버지가 양반 아니라 누구라도 어쨌든 그냥 노비. 그래서 얼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비 취급을 했죠. 자기 자신을 유라하고. 그러니까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서자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얼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예 뭐 그러니까 종의 부인이었, 종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예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래서 서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쪽에 보시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공했던 다산전자경 같은 경우에는 연려가 정절을 지켜서 개가하지 않다가 도적을 만나서 순수한 자는 법에 정표함이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혼자 살다가 정절을 지키고 사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강제로 겁탈하려고 하니까 저항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뭐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죠. 정녀라고 해서 정녀를 지킨 여자라고 해가지고 상을 주는 게 마땅하지만 만약 지아비가 죽은 후에 까닭 없이 칼로 목숨을 끊거나 간수나 비상을 먹고 자결하는 것은 의리에 비추어 마땅하지 않다. 그거 뭔 말이냐면 남편이 죽고 나니까 혼자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또 대체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집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며느리 혼자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좀 실절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즘 뭐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다산정략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례로 보는 여성과 정조인데요. 동기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까지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 대단한 여성으로 여성의 어떤 정표로 이름을 떨쳤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보면 좀 이렇게 뭐 옛날 이야기니까 뭐 그럴듯한 이야기도 있고 이자락, 뭐 제주도 말로 진짜 이자락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쪽에 보면 버물모라는 김씨 이거 보면 이분은 정말 여장부였던 것 같습니다. 김씨는 안동 사람으로 또 9번에 버물모라는 김씨입니다. 이쪽에 9번 버물모라는 김씨. 김씨는 안동 사람으로 산원 정팔품 무관이거든요. 유천규에게로 시집갔다. 그러니까 무관의 부인입니다. 태종 원년에 유천규가 국경을 지키러 나가기 전날 오늘은 좋은 날이라 밖에 나가서 자고 오겠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김씨가 저도 남부님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자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안 자고 바깥에 나가서 자고 있습니다. 김씨가 방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가지고 떠날 양식과 옷가지를 뿌리고 있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사람이 놀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집안에 있는 종들은 모두 몸을 움츠렸지만 김씨가 몸을 일으키고 앞장서서 나가니까 범이 호랑이가 이미 남편을 물고 달아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아마 뭐 남편이거나 남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거나 김씨는 활을 쥐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앞으로 달려가 왼손으로 남편을 잡고 오른손으로 범을 마법기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여자분이거든요. 활을 잡고 남편을 잡고 그 다음에 손으로 범을 때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엄청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거의 5, 60보를 가자 범이 남편을 놓고 물러났다. 이때 김씨가 내가 이미 내 남편을 물어놓고 또 나까지 물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니까 범은 이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절한 남편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렇죠. 그래도 무관인데 하여튼 날이 새 무렵에야 남편이 겨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범이 또다시 그 집에 나타나서 그가 기쁘게 울어댔습니다. 김씨는 몽둥이를 들고 문을 열고 나가 범을 꾸짖으면서 내가 알기로 너는 짐승 중에 영물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렇듯 심하게 굽냐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범이 집 앞에 있는 대나무를 물어 뜯고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나무는 이내 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설에 보면 하여튼 무슨 증거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는 그 집 앞에 가보면 말라 죽은 대나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도 보면 사실은 조금 옳은 행시도에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슈퍼 우먼인 거죠. 여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성들 그렇죠. 그렇죠. 가정생활도 하고 바깥 생활도 잘하고 이런 여성들이 다시금 요즘 요구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자, 7쪽 3번의 5불치와 7출 3부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그냥 건너뛰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학기 때는요. 그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는 정말로 이렇게 그냥 과학인지 이렇게 뭔지 하여튼 그러고 매주마다 학생들 과제물을 채점을 해야 되니까요. 매주마다 중간고사를 치는 것 같아서 마음은 바쁘긴 바쁜데 몸도 피곤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은 못 봐서 좀 그렇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철학과니까
저희 신임 교수가 1년 반 전에 온 신임 교수가 여자 교수인데요. 여성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성 철학을 개설을 했는데 하필이면 육아 철학 시간 앞 시간에 이제 여성 철학을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여성 철학을 듣고 오면 항상 저한테 그것도 남자애들 손을 들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수님 앞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무지 이런 게 육아적 관점에서 볼 때 용납이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세상이 변했고 그 다음 니네들이 하는 게 꼭 그게 꼭히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보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는 여성은 무조건 괴롭혔고 그런데 지네들은 그런 시대보다는 훨씬 더 여성들한테 잘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괜히 욕먹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들을 좀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워낙에 유학에 보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하면 애들 좀 깜짝 놀라요. 진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보통 보면 7거지약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7가지 쫓아내는 여자하고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죄악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7거지약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없어지기도 했지만 7중지약이라고 이야기하고 7거지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7거지약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쫓아내는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경우에는 설사 여자가 이 7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못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 나중에 보시면 정말로 황당한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못 쫓아낸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불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오불치는 뭐냐면 30몇 킬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혼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자 쪽에서, 그러니까 남자 쪽이 아니고요. 여자 쪽에서 남자 쪽에다가 파혼을 할 수 있는 5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적 질서 속에서, 유학적 세계관 속에서는 남성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뭐 신문 사례고 바깥 활동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남성들이 훨씬 더 자유로웠던 건 맞죠. 물론 그건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물론 그렇게 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경국 대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랬던 거고,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고려 시대 때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여성들이 훨씬 더 힘이 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국 대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도 이런 법적 장치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얘기 내7편에 보면 남자는 승물이 돼서 관례를 올리고, 관례는 이제 모자를 쓴 거죠. 관을 쓰는 거. 그래서 성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의 아내를 두어서 비로소 남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15살에 계례를 올리고, 계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쪽지는 거, 비녀. 그래서 남자는 20이 돼서 결혼하고 여자는 15살이 돼서 결혼을 하는 거죠. 20에 시집가면 유고시에는 23세 시집을 간다 이렇게 됐는데 성인식은 15살에 하고 시집은 20살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즘하고 달리 여성들이 발육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임신 육아를 하려면 적어도 20살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30살 정도가 돼야지 일가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에 시집을 가면 유고시에는 23세 시집을 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유고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집을 보낼 정도로 집안이 넉넉하지 않거나 진짜 사고뭉친이어서 부모가 없어서 시집을 못 보낼 경우에 그러면 23까지도 시집가는 걸 늦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봤던 다산의 그 경세육표에 보면 목민심사하고 경세육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가집 교수로서 30살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으면 국가에서 시집 보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죠. 요즘은 뭐 다들 여자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혼자도 먹고 살 수 있고 남자들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30년 살아보니까 그냥 혼자 살았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혼자 살아도 뭐 살만은 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가를 입고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살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으면 국가에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정말로 이 집이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시집을 못 보낼 정도로 가난하냐라고 이야기를 봐서 그렇게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국가에서 보내주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성 노동력, 그 당시에는 여성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양반집은 아니고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일 논리를 하려면 여성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노동력 때문에 딸내미를 시집을 안 보내고 계속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으면 그 혼주를 이렇게 볼기를 치고 그리고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주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부모나 친척이 없을 경우에는 23세 시집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경국 예전 군가조에서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옛날 얘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는 남자 나이 15, 여자 나이 14이면 비로소 결혼하면 허락한다. 왜 이 최소 나이를 잡아놓느냐 하면요. 어린 여자애를 데려다가 이렇게 매매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그렇죠. 이 정도 이상은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자녀가 만 13세 이상 되면 약혼하는 것, 의혼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양가 부모 중 한 사람이 오래 앓고 있었던 병이 있거나 나이가 50이면 이제 과거에는 50 넘어가면 거의 내일 모레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말도 그냥 인생 절반도 안 사는 건데요. 저도 지금 50 넘었는데 어쨌든 나이 50이면 남녀 나이 12 이상인 자에 한해서 관청에 신고하고 결혼을 허락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자손을 갖고 12살에 애를 가는 일이 전혀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애를 낳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니까 12 이상인 자에 한해서 관청에 신고하고 결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용히 성행한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지례라는 경제학을 겪으면서 환양년이라고 하는 말 기원에서도 나오듯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미혼의 여자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이전에 조언을 시켜가지고 신랑이 있으면 이렇게 처녀가 아니니까 칭반을 못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양년이라고 하는 데서 환향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인조가 이제 머리 찍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전부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다들 이렇게 몸을 버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끌려가가지고 시녀 생활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해가지고 오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환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어디에다가 불러다 놨냐면 이렇게 한강터에다가 불러놓고 한강가에다가 불러다 놓고 거기서 그냥 목욕을 시키면서 지아비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빼앗긴 그런 수치를 이 여자들이 대신해서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오늘 몸을 씻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기 전하고 똑같이 깨끗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있던 사람들 쟤 끌려가가지고 청나라에서 몸버리고 들어온 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양년이라고 시작한 거죠. 그 관양년이라고 하는 게 고향으로 귀향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픈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언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 무슨 아동 포르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건 우리나라에 없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팔쪽입니다. 순혈주의적인 관점에서 동성동본의 혼인이 장려됐지만 유교적 질서가 확립되고 난 이후에는 동성동본의 혼인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법 불합치해가지고 지금 이제 동성동본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사실 제종 내종간은 자주 부딪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종, 4종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4종 간에도 잘 안 만나면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렇죠? 내종 간에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우생학적으로 보면 이 순혈주의가 사실은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에 주로 유럽 왕실이 그런데요. 보면 이렇게 유전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근친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어느 집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순혈주의적인 것이 삼국시대 때도 있었던 거죠. 통일신라 시대 때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서인석 씨 나온 옛날 배우 서인석 씨 나온 삼국지에 보면 마치 진성여왕이 삼촌이랑 이렇게 혼의 관계에 모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많은 것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통일신라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처럼 일본이 이모 삼촌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려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혈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를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물론 오늘날의 관점으로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게 오늘날 윤리적인 걸로 가가지고 그때 그런 잘못으로 통일신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통일신라시대 이후로는 사실 수렴주의적인 게 많이 없어졌고, 촌락 내에서도 잘 결혼을 하지 않죠.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무슨 촌락들이 되게 보면 같은 성씨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인 경우가 많아서 되게 보면 옆 동네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이렇게 하지 바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동편서편, 제가 제주도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편서편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가면 물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혼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이렇게 조금 먼 데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에도 보면 혼례라고 하는 것은 만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성한테 장가를 드는 것은 먼 곳을 붙여 분별을 두터게 하려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괜당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친척 권속들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혼례로 연결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소해 왕후의 내분에서 보면 남자가 아내를 선택할 때는 여성다운 형식이 우선됐습니다. 여성다운 형식으로는 덕성, 말씨, 랩씨, 솜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8축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얼굴 예쁜 여자는 소각맞아서 음식 잘하는 여자는 소각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런 여성들이 부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식 솜씨가 있어야 된다. 옷 이렇게 만지는 그런 솜씨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고요. 이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여성의 이렇게 억압하는 기제로도 좀 사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오불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선택할 때에는 공자가어 본명편에 나타나듯이 5가지의 경우에는 비록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파혼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오불치라고 이야기하는데 5가지 취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영모한 집안의 아들. 그러니까 영모로 일단 걸리면 부족이 멸하지 않습니까? 부족이 종이 되거든요.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처가, 외가, 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연결되면 부족이 되거든요. 3 곱하기 3 해가지고 부족이 되는 건데 이 부족이 종이 되는 관계로 그러면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신분도 변하게 되고 당연히 안 되고요. 두 번째, 음란한 집의 아들. 그러니까 보통 시집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여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집안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대대로 형벌받은 집의 아들. 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적과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권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신문 사회에서 이 적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악질이 있는 집안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이 악질은 유전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값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무슨 성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요즘도 사실 이거 본인 무효사회에 들어갑니다. 5번째, 이게 이제 좀 충격적이죠. 저도 큰아들인데요. 아들은 맏아들한테는 시집을 안 가도 돼요. 약혼을 했다고. 요즘 젊은 여자들이 맞이도 싫어. 요즘은 뭐 사실 독자들밖에 없는데 맞이도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한 10년 전, 20년 전 막 한참 많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상놈들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이게 봉자가어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한테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로 시집 오는 여자가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졸지예요. 다산정약형 같은 경우에도 제일 위의 형이 정약현인데 정약현은 배다른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수가 어머니 죽고 나니까 다산정약형을 6살 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5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여자가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상태보다 더 못할 상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언약했어도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살 이상 되면 혼인을 의논할 수 있지만 나이를 속였을 경우에는 위혼 망모율이라고 해가지고 혼주를 불러다가 매질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였어요. 이게 맞으면 이렇게 볼기짝이 너덜너덜해지고요. 잘못하면 엉치뼈가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0대를 못 때리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위험 망모율로 해서 아마 30대까지 때릴 수 있도록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엄청난 범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을 팔아먹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한 5년 전까지. 여자들한테 재혼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1년 동안 그 재혼을 못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누구 자식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05년도까지 그 나중에 유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여자들은 이혼하고 나면 재혼하기까지 1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풀린 이유가요. 여성 인권이 높아져서 풀린 게 아니고요. 유전자 감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애 낳았을 때 유전자 이렇게 보면 어느 집 자식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제 근대 민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꾸로 경국대전에 보면 4대구로서 처를 잃은 자는 그러니까 부인을 잃은 자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부인이 죽은 자는 3년이 지나야 다시 장가를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이전에 장가를 들면 색을 밝히는 아주 이상한 놈이다 이런 식의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기쯤 되면 한 3년쯤은 그냥 혼자 살아야지 그걸 또 그 장가 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누라 죽었다고 보면 마누라 쫓아냈다고 좋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묻고 뭐 또 바로 또 장가를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 경우는 1년이 지난 뒤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대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락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전금제조에서는 이미 혼서를 받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성혼을 허락하는 경우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중혼이요. 결혼을 2번 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다시 결혼하거나 혹은 아니면 지금 혼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다시 혼담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주혼자를 논지하고 모든 혼인을 파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주에 따라서 나이 30이 됐는데도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가는 경우에는 예조가 왕에게 보고하고 필요 자제를 해야 해서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집안이 궁핍하지 않은데도 나이 30이 다 되도록 시집 보내지 않은 경우는 그 가정을 엄중히 논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성에게 굉장히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여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설치해놨다는 거죠. 물론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그만큼 여성들이 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그것이 일반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강제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명률에 보면 무릇 철을 내보내거나 의절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 그러니까 이유 없이 여자를 쫓아낸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 80의 형에 처하고 장 80이면 아까 제가 30대 한꺼번에 하루에 최대로 맞는 게 30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30대 이상을 못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몇 분 팔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맞게끔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대씩 맞을 수 있으니까 80대면 사흘에 걸쳐서 맞아야 돼요. 근데 사흘에 걸쳐서 못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피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지혈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맞고 지혈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 보면 장 80대 이 정도 맞으면 이 대개는 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옛날에 폐혈증 뭐 이런 거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항생제 마이신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80대 맞으면 그냥 유배고 할 것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똥물도 먹고 막 이제 뭐 작도 푼다고 별 짓을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부부가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지만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는 자와 이혼한 자는 죄의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한다.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못하게 하고 그냥 쫓아내지를 못하게 하고 그냥 다시 살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만일 의절에 상당하는 자와 이별하지 않은 자도 장 80의 형이 처하나 부부가 화합하여 쌍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별을 안 하면 벌을 줄 수는 있지만 쌍방이 한쪽은 뭐 헤어지고 싶은데 한쪽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처벌하지만 쌍방이 전부 다 합의해가지고 뭐 쫓아낼만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다시 여기서 잘해볼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이제 칠거지약이 뭐냐?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인데요. 자, 777거지약은 첫 번째 시부모를 잘 보시지 않는 거. 이게 당연히 뭐 요즘 소송 걸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자식들 가운데, 아들 자식이든 딸 자식 가운데든 누구든 하여튼 공약을 안 하면 지금 이제 소송 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이거 이제 고대사기니까 가을이 계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말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게 통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부정한 행위인데요. 이 부정한 행위는 당연히 정제를 잃어버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람 폈을 경우. 이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투에서 보통 많이 걸리는데요. 이 질투를 대경우면 신랑이 바람 피는데 그걸 질투하는 이런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뭐냐면 신우에 올 때 간에 질투하는 거고 동서간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성들이 다 물론 이제 일반 평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되게 이제 규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양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예당 규방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은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시집 갔다가 이혼하고 혹은 남편 죽어가지고 와 있는 고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집 못 간 어린 고모도 있고, 그 다음에 큰 형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 동생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책 읽다가 서방인 게 책방이라서 서방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이제 책방에 있어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다가 오늘은 자식을 좀 어떻게든 하나를 낳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내닥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되게 보면 이게 옛날 내다보고 들어가는 데가 되게 문이 작거든요. 그러면 낮으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별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들어갈 때는 일단 한번 그렇죠. 머리 한번 숙이고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면 불이 켜져 있어요. 자기 부인 처소에 뭐 고모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 여동생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러면서 목소리를 내죠. 그러면 자기 신랑 목소리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럼 불이 살짝 꺼지고 문을 살짝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꿋꿋하게 불 켜놓고 계속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자수를 놓고 이렇게 하면 돌아 나와야 돼요. 만약에 불이 안 꺼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여보 부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집 갔다가 온 그 고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어디 뭐 돈 모았어? 막 이렇게 되면 정말로 요즘 말로 상스럽게 말하면 쪽팔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들어가가지고 부부가 관계를 할 수 있는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기본적으로 여성이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질투를 무슨 뭐 별당 아가씨 이런 것처럼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무슨 설사 다른 여자를 하나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내당 안으로는. 왜냐하면 여성들의 공간이라서 그 들어오면 여자 하나 데리고 들어오면 그 여자는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별당인 이유가 바깥에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질투할 수 있는 상대는 누구냐면 지금 딱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서지간. 우리 동서는 좌찬성 집달림이라서 올 때 오동나무 이렇게 가구를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금가락지를 줬는데 나한테는 금가락지를 안 주고 다른 걸 주더라고. 이런 식의 그런 질투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일정 간격기를 거치면서 마치 남자들은 바람 펴고 남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데 여자들이 그걸 시비를 걸면 언제든지 쫓아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이 많은 경우.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다언, 악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거나 안 좋은 입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잘못된 입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보통 시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집안의 평화를 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훔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성들이 생리적인 이유로 도벽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여튼 오늘날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나중에 이제 조선 말기에는 무자, 자식이 없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질투는 이혼 조건에서 삭제해서 오고로 만듭니다. 오고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이미 부한말 전에 조선 말기에 이미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항들도 1908년 헌법개정의 개정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5가지, 4가지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론입니다. 절대로 못 쫓아내는 경우가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의 3년상을 함께 지낼 거나.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보면 부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해가지고 한 10수년 살면 시부모 내지는 부모들
상을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의 계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얼마큼 교도를 닮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부모의 상대상을 같이 치를 정도면 살 만큼도 살았고, 그 다음에 그쵸, 부모한테 교도 다 있고 이런데, 그런 조항지처를 아무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쫓아내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뭐 이건 뭐 상대상 안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쫓아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 가난할 때 장가들어서 부유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조항지처인데요. 되게 보면 옛날에는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다 노동력이기 때문에 시집을 오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처럼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TV에 나오는 무슨 해가지고 그러니까 택배 굴러가지고 이렇게 집안 말아먹을 그럴 일도 없고요. 정말로 진짜 옛날에는 들어오면 이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결혼하고 나면 돈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땡땡은 아닌다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말라고 세 번째가 어떤 경우냐 하면, 아내를 내쫓았을 경우에 돌아가서 갈 곳이 없을 경우. 옛날에 다 쫓아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죠?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친정집 있잖아. 친정집 앞에 가면 친정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김씨 집안에 시집갔으니까 김씨 집안에 귀신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돌려보내거든요. 결국은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 7가지 쫓아내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방의 질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동서끼리 싸우지 말고, 그다음 부모한테는 잘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싸우게 만들지 말고 이런 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쫓아낸다. 웬만하면 사람 안 받겠지만 네가 좀 웬만하면 좀 그쵸 고쳐가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진왜란 경자호란 이렇게 거치면서 신분 질서가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사실은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밑에 사람 없는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정말로 진짜 인륜 도덕을 못 배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말하자면 우리들을 굉장히 육아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남자들만 좋았고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고생했고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됐던 거고,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서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 5분쯤 지났는데요. 서양에서는 사람을 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람이 아닌 것은 애니멀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man입니다. man. 근데 man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남자입니다. 그렇죠? 요거하고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반대되는 말은 우먼입니다. 우먼이 아니고 우먼이. 원래는 발음이 우먼이 맞는데 우먼입니다. 이 우가 12세기, 13세기 영어에서 뭐냐면 belong to 해가지고 뭐뭐에 속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먼은 뭐냐면 남자 비스무리한 거, 남자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 거, 남자 취급 내줄 수 있는 불안전한 거, 이런 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죠? 남자, 여자. 이걸 이제 끌어가지고 입 10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애 이렇게 안고 이런 모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원래부터가 어원 자체가 나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 계집 같은 경우에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어권 혹은 라틴어권은 다 그렇습니다. 메일, 피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에게 속해 있는 것, 불완전. 그리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서양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자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불완전한 남자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500년경이니까 그렇죠. 공자는 이때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건 서양 철학에서 혹은 서양적 상관에서 무슨 페미니즘이든지 극단적인 남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동양에서는 사실 음양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상관 오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혼인에 관한 이야기들, 정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주 이야기는 굳이 안 드리고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걸로 마치고 오늘 약주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1학기 동안 우리가 코로나에